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암이 어떻게 전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발병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이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원래 있던 자리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옮겨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이 처음 생긴 자리를 그걸 원발암이라고 하고, 재발하면 이제 2차 암이 되는데, 암이 옮겨가는, 전이하는 장소는 사실은 모든 조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환자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조직은 5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뇌가 있고요, 폐, 간, 그리고 뼈, 림프노드, 림프절이죠. 이런 데 1차적으로 전이가 쉽게 됩니다. 그럼 이 전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암이 처음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그 산소와 영양물질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런 것은 혈관 분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이 그 혈관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암은 무제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자라는 암이 그 자리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암 덩어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세포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세포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만들어진 암세포의 암 덩어리는 한 개 하나의 세포가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이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암 덩어리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와야만 전이가 가능해지죠. 이 전이는 이 다음에 이 세포가 그 혈관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떨어져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이 떨어져 나와서 혈관 속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돌다가, 우리 온몸을 돌다가 가끔 혈관 밖으로 나왔다가 또 도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앉아서 살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나면 거기에 앉아서 암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이암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가는 이 단계가 암의 전이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걸 단계별로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런 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이 되면 이게 자라서 이렇게 암 덩어리를 만들죠. 이 암 덩어리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만 자라다가 그 옆에 있는 조직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런 걸 보고 그 침륜 또는 인베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이런 상태가 생기는데, 이게 그 암 전이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이 암 전이가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암 덩어리의 세포가 한 개씩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원래 이 암세포거든요. 암세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세포하고 딱 달라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한 3개밖에 안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연결고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세포와 이 세포는 서로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져. 이게 연결고리 3개였다가 2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이런 걸 보고 그 EMT라고 합니다. E는 뭐냐면 에피셀리알, 상피세포라는 뜻이고요. M은 메센카이말에서, 이 메센카이말은 옆에 있는 세포하고 결합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딱 달라붙은 세포에서 결합이 약한 세포로 되는 이 전이, 에피셀리알 셀이 메센카이말 셀로 전이 된다. 트랜지션 해서 EMT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야 암세포 덩어리에서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이 세포가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떨어져 나온 세포가 전이를 하려면은 떨어져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세포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혈관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어딘가에 가서 또 앉아야 됩니다. 앉으면은 거기서 자라려면은 그 앉은 자리에 있는 세포들하고 또 붙어야 됩니다. 이게 붙는 거는 뭐냐면 다시 이런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 메센카이말 셀이 다시 에피셀리알 셀로 돌아가는 MET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EM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앉을 자리에 가서는 E로 전환되는 이런 순환 과정이 벌어져야 이 세포는 전이가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쉬운 단계가 아니죠.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분자적 또는 유전자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트위스트 잽 또는 T잽 베타, 스네일 이런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 세포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지는 다 잘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통제해서 그 암 전이를 막는다든지 또는 전이한 암을 치료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EMT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건데요. 이렇게 세포가 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도 붙어 있고 바닥에도 붙어 있고. 근데 이런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것. 요게 이제 세포가 하나씩 떨어져 나온 모양인데, 이 모양이 되면은 이제 혈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데가 없으니까 혼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그 단독 세포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런 세포들이 혈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 속에 들어간 암세포가 이제 혈관을 돌아다니는데, 이런 걸 보고 그 circulating cancer cell 또는 circulating cancer stem cel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중에 전이하는 가진 분들은 혈관 속에 암세포들이 좀씩 있는 거예요.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여기서 혈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상피세포로 이행함. 이게 MET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 EMT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혈관을 돌다가 혈관을 빠져나오면은 MET에 의해서 자기 자리에 가서 붙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면 여기 전이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주로 전이하는 조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뇌, 뼈, 폐, 간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요. 림프노드도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조직, 모든 조직에 전이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그 폐암의 전이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폐암이 처음 생겼다. 이 처음 생긴 암을 원발암이라고 하고요. 프라이머리 튜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 4기가 되면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혈관을 타고 뇌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조직은 면역 반응을 위해서 그 림프선이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혈세포가 지나가는 경로는 림프선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림프선에 중간중간 그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그 전이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폐의 암에서는 다른 암의 전이와 다른 전이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관지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여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돌다가 다른 데 앉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떨어져 나와서 기관지로 들어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옆에 와서 오른쪽에 폐 암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암은 보통 이제 4기면은 빈번히 나타나지만 그 4기 이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돌다가 암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는 상당히 발전한 암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폐암의 경우는 이렇게 기관지를 통해서 이동하는 이런 걸 보고 에어로지너스 디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세미네이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에어로지너스라는 것은 공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바람, 여기서 기관지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기관지에 떨어져 나온 이런 세포들이 뿌려져 가지고 기관지를 타고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 4기 이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케이스가 폐암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에 기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암도 유방에 암이 생기면 여기 근처에 혈관을 통해서 다른 데 전이할 수도 있지만, 유방에 또 그 림프노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림프노드로의 전이도 굉장히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암은 얼마나 그 빈번하게 발병하고 얼마나 빈번하게 전이에 이르는가 살펴보면, 2002년의 조사에 의하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에 암 발생 확률은 남자가 37.7%, 여자가 34.8%, 그러니까 3명 중 1명 또는 그 이상이 기대 수명 안에 암에 걸리게 된다 하는 게 확률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전이까지 갈 확률은 어떠냐? 전이까지 확률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이를 하게 되면 일단 전이된 암에 대해서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그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자적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전이를 막는 길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은 일단 걸리면 전이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이를 하게 되면 그럼 사실 현대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보통 그래도 전이 환자에게 이 항암제를 쓰긴 하는데 그 항암제는 전이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약을 그 시기가 늦은 환자에게 쓰는 것이지 전이된 암에 특별히 디자인되고 개발된 그런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다가 일단 4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전이 문이 열리게 되고 일단 전이하게 되면 이 환자들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보여드리는 비타민 B 임상시험 결과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강조할 내용은 뭐냐면 이 임상시험을 할 때 대상 환자가 4기 폐암 환자였다는 겁니다. 폐암에서 4기로 진단받는다는 얘기는 대체로 그 전이한 환자를 4기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전이된 환자들이죠. 이 전이된 환자들에 대해서 비타민 B3를 썼을 때 환자의 수명 연장 효과가 어떤가 보면은 그냥 항암제만 썼을 때보다 비타민 B3와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약 13개월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른 약으로는 이런 효과를 거의 거두기 힘들거든요.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그 이내이지라고 하는 건 놀랍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타민 B3는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대규모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임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 선천성 당뇨병 발병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루 2g 용량으로 5년간 투여했는데도 안전하다 하는 임상 시험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여기는 칠레에서 한 임상 시험인데요. 여기도 하루 2g 용량으로 5년간 투여해도 부작용이 없다 하는 보고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g까지는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가 하루아침에 치료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치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복용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치료에 도움될 수 있다 할 때 그 약물이 부작용이 적을수록 오래 복용할 수 있죠. 이렇게 다른 것보다 훨씬 오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물질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부작용도 없고 그러니까 더 많이 복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임상시험 보고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그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을 줄이고 또 방사선 치료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비타민 B를 써왔습니다. 비타민 B를 고용량 썼더니 방사선 치료 효과도 높고 환자가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최대 용량이 얼마냐면 6g/day입니다. 하루 6g까지 썼어요. 그래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하루 6g을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임상시험은 1년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이거는 예방을 위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장기간 했고요. 이건 치료를 위한 거기 때문에 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적어도 하루 6g씩 복용해도 안전하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는 보고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암은 일단 걸리면 치료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했는데도 통계적으로 보면 3분의 1 이상이 기대수명 안에 암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그 늙어 죽는 것이 이제 꿈이 됐습니다. 희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나 암으로 죽지 않고 늙어 줄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런 걸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방을 하려면 그 약물을 먹고 예방 효과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물질들은 사실 많습니다. 논문을 보면 그런 물질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로 임상시험을 해서 실제로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는 보고는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한 건이 뭔가 하면 바로 비타민 B3입니다. 비타민 B3 하루 1g으로 암 발병률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피부암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다른 암, 간암이나 폐암은 어떠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 임상 시험은 사실 극도로 어려운 겁니다. 암 환자들이 사회에 많긴 하지만 정상인을 모아가지고 정상인에게 약을 주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사실 정상인이 암에 걸릴 확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 그래도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3분의 1 암이 걸린다는 것이지 2년, 3년 그 정도 임상시험 기간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을 찾으면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얼마나 오래 관찰해야 그 예방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시험 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피부암은 어떻게 예방 임상시험 가능했을까요?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 특히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염에 걸린 사람들은 쉽게 피부암으로 발전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염 환자를 모아서 그 환자들에게 비타민 B3를 복용시키고 안 주고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환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을 관찰했더니 비타민 B3를 복용한 그룹에서 암 발병 확률이 30% 낮아졌다 하는 것을 보고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다른 암이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암 예방 임상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상당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는 이 한 편의 논문이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그 학계에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단 한 편이지만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상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결국에는 전이에 도달하게 되는데 전이되면 현대의학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비타민 B3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싸고 안전하고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이런 물질로 암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으면 좀 더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